반갑습니다. 우리 김 지사님 기억하시는 게 저 문재인 정부 초기 때인데 동경에서 그 니케이에서 하는 그 유명한 포럼이 있습니다. 거기 와서 부총리 하셨을 텐데 기조 강연 하시는데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김 지사님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네. 트럼프 2.0의 출범과 한반도의 평화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세 파트로 이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파트에서는 지금 한반도의 평화의 현재는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 2.0의 외교 정책과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자, 트럼프 이후에 한반도의 평화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한반도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고 남북한 간의 신경전이 상당히 고조가 됐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북한이 군사위성 시험 발사를 딱 하니까 우리 한국 측에서는 남북 군사 합의서를 부분 파기를 했고 그 다음날 북한이 이 합의서를 전면 파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5일 북한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연습을 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200발 발사하고 그러니까 남에서 400발 대응 시험 발사를 했고 1월 6일부터 7월 사이에 북은 각각 60발, 90발 발사했고 우리 정부는 그 남북 군사 합의서를 전면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결정을 했습니다. 남에서 전단 보내니까 북에서 오물풍선 보내고 대북 스피커 전면 작동을 하니까 북한도 괴성 스피커로 반격을 하고 2022년 12월 20일, 28일 사이에 북한이 무인기 남쪽 침투를 했는데 우리는 거의 1년 반 이상 시간을 뒀다가 남측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를 했고 그러니까 북한은 이게 진짜 도발적 행동이라고 보고 전방에 8개 여단을 전투준비 태세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연습이 증대되면서 북한의 소위 순항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빈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남북철도 도로 연결됐던 것들 전부 다 상징적 의미를 갖지만 그것을 전부 다 파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안보 위협이 일상화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선 1차적으로는 결국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공세적인 정책을 폈죠. 가령 힘을 통한 평화, 그다음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가짜 평화론에 기초한 것이고 북한의 선심에 기댈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대북 전략은 전통적으로 방어적 억제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proactive deterrence, 적극적 방어, 적극적 억제. 이 proactive는 offensive, 공세적인 성격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북한 주정론, 북한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국방백서에 기재했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기재하지 않았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도 기재하지 않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하던 말씀이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 응징 보복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상당히 이제 확장이 됐죠. 그러니까 문제는 북한도 똑같이 대응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은 5개의 핵심 군사무기 개발이 필요하다. ICBM 재진입 기술, 군사위성 기술,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기술, 초음속 미사일, 하이퍼소닉 미사일 기술, 핵잠수함 기술 요걸 확보하겠다 얘기를 했고 전술핵 무기 화산 30일 보유를 공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남북한처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신뢰를 높여서 서로 간의 우발적 군사 충돌을 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한 작업입니다. 2018년 9.19 그 남북 그 평양 정상선언과 더불어서 남북한 간의 그 소위 남북 군사 합의서를 채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비무장지대와 서해에서 완충지대를 만들어 남북 쌍방이 육상, 해상, 공중에서의 군사활동을 제한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것이 남북한 신뢰 구축에 상당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1월 북한 군사위성 발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정부가 선도적으로 이 남북 군사 합의를 폐기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남북한 간의 우발적 군사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커뮤니케이션 라인이거든요.
지금 우리 대통령하고 조선노동당 청사에 있는 정상간 핫라인도 지금 완전히 중단이 됐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장 활용이 많은 우리 국정원하고 북한의 통일전선부 사이의 핫라인도 지금 가동이 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세 개의 군사 통신선을 갖고 있었어요. 중부, 서해안 포함해서 서부, 그 다음 동해 쪽에 3개 군사 통신선인데 이것도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간의 행정 소통을 하는 제일 중요한 우리 통일부와 조평통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판문점의 직통 라인도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간에 지금 통신 라인이 없습니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우발적 충돌을 없애려고 하면 신뢰 구축이 필요하는데, 그런데 남북한 간의 통로가 막히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뉴욕 채널이라든가 또 중국이 갖고 있는 당 대외연락부 중연부를 통해서 북한 측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완전 차단이 됐어요. 남북한 간에 통신선도 가드레일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일단 유사시에 이거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아마 새 정부가 만약 들어선다라고 하면 이거부터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부 걱정하는 학자 전문가들은 한반도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남북한 간의 우발적 충돌이 제일 걱정이 된다고 봅니다. 만약 지금 남북한 간의 군사력 균형을 봤을 때 한국 그리고 한미 재래식 연합전력이라고 하는 건 북한의 10배 이상 아주 강력합니다. 북한이 결국에 남측하고 군비 경쟁 안 되니까 그래서 핵무기라고 하는 선택을 한 건데, 문제는 특히 윤석열 정부처럼 북에서 도발 하나 한다, 그럼 우리가 10배, 100배, 1000배로 되갚아준다라고 했었을 때 북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발적 충돌이 재래식 전쟁으로 가면서 재래식과 핵전쟁이 결합된 융합전쟁 형태로 가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상당히 지금 큰 거죠. 트럼프 2.0 들어와서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거래주의 시각이죠. 그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이제 표방하는 건데, 가치보다 국익이 더 중요하고 외교의 기본은 딜메이킹이다. 이 딜메이킹의 핵심은 트럼프 중심의 딜메이킹이에요. 중국, 러시아, 북한과도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 트럼프 이기는 전부 다 트럼프 로얄리스트, 충성주의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식의 거래주의적 시각이 지배적일 겁니다. 그게 지금 가자에서도 그게 나타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그게 나타나고 있고 아마 한반도도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두 번째, 이제 트럼프를 백업을 해주는 게 마가파들입니다. 마가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운동. 과거에 이제 미국의 티파티 세력들이 여기에 이제 가미를 한 건데요. 이게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거래주의는 트럼프의 개인적인 스타일에서 오는 거고, 마가들이 결국에 이념적으로 트럼프를 백업을 해주는 이런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이제 미국 최고주의, 아메리칸 프라이머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최고주의, 아메리칸 프라이머시하고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구분을 일부 언론에서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최고주의는 미국의 패권적 위상을 위해서는 미국이 손해를 보더라도 동맹국가들의 많은 걸 혜택을 줘야 된다. 안보 우선도 제공해주고 경제 통상 부분에서도 양보를 하고, 이게 미국의 전통적인 그 동맹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메리카 퍼스트는 그거에 정반대예요. 미국이 왜 패권적 지위를 추구해야 되느냐? 추구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실질적인 국익의 극대화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동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맹 국가들에게 안보 우산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미국의 동맹들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무임승차를 해왔다. 그 북핵 문제 대응을 하는데 미국, 일본, 한국 3국 공조에 대해서 트럼프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한국은 오랫동안 무임승차국으로서 미국이 안보 비용을 전부 다 대면서 한국이 경제 발전을 했는데 그 빚을 갚을 줄 모른다라고 하는 인상 강하게 갖고 있고,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걸 두어야 하느냐. 주한미군이 북한이 남쪽에 대해서 남침을 했을 때 인계철선, 트립와이어 역할을 하는데, 아니 미국이 봉이냐? 왜 미국이 젊은 병사들이 한국에 와서 피를 흘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주한미군 빼자라고 하는 정서가 상당히 강해요.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고 방위 협상 잘했어요. 우리가 이제 2026년부터 매년 1조 5천억 원에다가 결국 인플레이션 증가율을 넣어서 매년 방위 분담을 하기로 돼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딱 들어가는 거는 한국 무임승차국, 제대로 한국이 돈 안 내면 우리 빼.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죠. 우크라이나 사태나 가자 사태에서 조금 진전을 보게 되면 그 다음 한국으로 올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2.0과 한반도 평화의 미래는 어떻게 하나? 4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평화의 길로 가는 거예요. 미국 중재하에 남북 간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고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고 남북한 간에 그 상황 되면 아마 국교관계를 수립해야 되겠죠. 북한이 계속 2개의 적대 국가론을 주장하면 연락사무소나 또는 대사관 설치하고 북한에 대한 이제 담보가 있어야 되니까 그건 동북아 비핵지 대화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나가게 되면 정말 한반도에서 평화가 오는 길이 될 수 있죠.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더 풀기 힘든 게 한반도 문제인데 외교력을 행사해서 협상 타결을 북한과 가져올 수 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는 거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는 거겠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대강으로 나오면서 김정은이 아주 저항적으로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었을 때 그런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그래서 이건 김정은이 오산이 가져올 이제 악재인데 이것도 주목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발적 충돌과 확전 가능성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감축해버리고 우리 한국에 관심 없어. 니들 알아서 해. 주한미군 철수되고 보니까 우리 군사력이 약화됐다고 보고 북한이 도발적으로 나올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렇게 나오면 그런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우리 또 공세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서해 오개도서나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 확전되는 걸 막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세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방기시켰을 때 생겨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죠. 네 번째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데 현상 유지의 길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했던 것처럼 한반도 상황에 현상 유지를 원하는 입장에서 크게 개입도 하지 않고 그럼 이 연합군사훈련이나 연습 같은 건 아마 적게 하겠죠. 자제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중간한 현상 유지가 유지되는 네 번째 가능성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첫 번째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의 길은 억제에서 예방 외교로 가야 된다. 상식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종전선언,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 등은 남북미 3자 간의 협의체제 가동이 필요하다. 물론 여기서 중국을 배제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남북미 3자 회동을 통해서 진전을 본 다음에 중국을 참여해도 중국이 그렇게 저항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 다자 안보 틀에서 풀어나가야 된다. 동북아 안보 정상회담, 양자 다자 동시 추구하고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안보 역동성이라는 전체 맥락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문제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오늘 특강으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해 주신 문정인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